어르신들 중에 요즘 젊은이들이 의지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거는 좀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전에는요, 스마트폰처럼 쉽게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쉬웠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너무 많아진 거죠. 젊은 사람들이 의지가 약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요, 만약 그들이 지금 시대의 젊은이로 살아간다면 똑같이 강한 의지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중독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 마약 중독을 떠올리실 텐데요. 제가 말하는 중독은 바로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중독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인지 요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학계에서도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중독이란 말이요, 조금은 오해가 있어요.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중독은 아니에요. 스마트폰 중독은요, 사실은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앱에 대한 중독입니다. 밤마다 잠자기 전에 쇼핑 앱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제품 구경을 하는 사람도 많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앱에 수시로 들어가 가지고 몇 시간씩 사진 구경을 하고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추천해주는 동영상을 몇 시간씩 보고 있기도 하고요. 새로 고침하면서 뉴스를 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종일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요즘 쇼핑 앱들을 들어가 보면 깜짝 할인이나 깜짝 선물,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할인이나 선물, 타임들은요,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는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제공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앱에 대한 강한 중독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할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언제 할인을 받을지 모르면요, 뇌의 보상 회로가 훨씬 강하게 자극이 됩니다. 같은 선물이라도 깜짝 선물을 받으면 기쁨이 400%나 강하다고 해요. 보상 회로를 강하게 자극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을 쇼핑 앱에 중독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더라도 이런 할인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우리가 원할 때만,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앱을 켜게 되고 그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 앱에 쉽게 중독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가요, 중독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가치가 있거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들에 반응하는 것인데요.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달콤한 디저트, 술, 사랑, 돈,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나 인정, 갖고 싶은 제품, 운동, 이런 것에 반응하는 영역입니다. 이런 보상을 얻게 되면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요,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이들을 계속 가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요. 이 보상회로가 강하게 자극이 되면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보상회로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캐나다의 심리학자들이 실험실에 쥐들의 머리에다가 전기 막대기를 꼽아서요, 쥐들이 자신의 보상회로를 직접 자극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쥐들이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자신의 보상회로를 계속 자극을 하고 있었대요. 어떤 쥐는요, 1시간에 무려 7,000번이나 스위치를 누르고 있었다고 하고요. 수컷쥐들은 더 이상 암컷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또 암컷쥐들은 갓 태어난 새끼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하루 종일 스위치만 누르고 있는 거죠.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요, 하루 종일 자기 보상회로를 자극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요, 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 맛있는 음식도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겠죠. 운동도요, 체력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하루 종일 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부상을 당하면 운동을 멈춰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나 인정, 사랑도요, 이걸 얻기 위해서는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하루 종일 자신의 보상 회로를 누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능해졌어요. 바로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들 때문인데요. 스마트폰 안에는요, 사람들의 보상 회로를 강하게 자극하는 것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중독 경제 시대에는요, 자기 관리를 하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요즘 젊은이들이 의지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거는 좀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전에는요, 스마트폰처럼 쉽게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쉬웠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너무 많아진 거죠. 젊은 사람들이 의지가 약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요, 만약 그들이 지금 시대의 젊은이로 살아간다면 똑같이 강한 의지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중독 경제 시대에는요, 소비를 제어하는 것도 어려워요. 끊임없이 광고에 노출이 되고 할인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욕구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많은 물건을 구입하게 되죠. 게다가 요즘은요, 돈을 쓴다는 느낌도 잘 안 들어요. 클릭 한 번이나 손가락 한 번 되는 것으로 결제가 되니까 뇌가 돈이 나간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돈이 줄줄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가 가지는 대부분의 소비 욕구는요, 정말로 그 물건이 필요해서 가지는 욕구가 아니고요, 광고나 SNS 때문에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냥 놔두면요, 대부분 사라지는 욕구예요. 실제로 제가 학생들에게 한 달 정도 매일 소비 욕구에 대해서 기록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가지고 싶은 제품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요, 욕구가 아주 강렬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요, 대부분 그 욕구가 크게 줄어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생길 때는요, 바로 구매하지 말고 일단은 미루는 습관을 가지는 게 소비를 제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렇다고 스마트폰 사용을 막을 수도 없죠. 친구들은 다 사용하고 있는데 못 쓰게 하면 반항심만 키우게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삶에서는요, 오랜 기다림이나 오랜 노력 끝에 아주 큰 보상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 시절에 이런 것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주는 칭찬이나 인정은요, 원래 아이들에게 정말 큰 보상이에요. 과거의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착하게 행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부모의 칭찬이나 인정이 없어도요, 아이들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굳이 부모에게 칭찬을 안 받아도요, 스마트폰 앱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즘 부모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전의 게임은요, 대부분 혼자 하는 게임이었어요. 게임 안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죠. 지금은 게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과 대화를 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 안에서 사람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사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게임 속 사회에서는요, 남들보다 높은 계급을 얻거나 좋은 아이템을 내가 손에 넣거나 어떤 방법을 쓰던 남들을 이기는 게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것이라고 배우게 되죠. 그렇다고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어요. 대신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아이들이 기다림의 가치, 노력의 가치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거나 노력했을 때 큰 보상을 받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약속한 것은요,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빈말로 한 약속이더라도 아이들이 오래 기다렸으면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요, 결과와 상관없이 확실하게 칭찬해주고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기다림의 가치와 노력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알고리즘에 대한 대항력을 기르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요즘 아이들은요, 유튜브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에 그냥 맡겨놓으면요, 어쩔 수 없이 자극적인 컨텐츠에 자동적으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아이들을 유튜브에 중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아이들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시청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좋은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컨텐츠를 보는 게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게 되면요, 유튜브는요, 사실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어릴 때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컨텐츠가 좋은지, 어떤 게임이 좋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게 좋은 컨텐츠구나, 이게 좋은 게임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능력이 생기고요. 알고리즘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중독 경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요, 너무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많기 때문에 큰 목표는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최대한 많이 만드세요. 이런 작은 목표들을요, 하나씩 달성해 가면서 목표 달성의 기쁨을 자주 많이 느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목표 달성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서부터 조금씩 목표를 크게 잡으세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습관화하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훨씬 쉽게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수많은 앱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림을 보내잖아요. 이런 알림이 오는데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집중의 기술을 찾아야 합니다. 가령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서 그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꺼놓고 집중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집중의 장소, 집중의 공간을 하나 만드세요.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집의 한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곳에 가면은 스마트폰을 꺼놓고 일이나 공부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음악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책을 쓸 때 늘 같은 음악을 듣습니다. 대신에 이 음악은요, 다른 일을 할 때는 듣질 않습니다. 책을 쓸 때만 듣는 거죠. 그러면 이 음악을 듣는 순간에 글쓰기에 집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신만의 집중의 기술이나 습관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원하는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소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광고 추적에서 벗어나야 돼요. 광고가 나를 잘 이해하면요, 내가 본능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을 광고로 보여주겠죠. 하지만 광고가 나를 모르면요, 내가 전혀 관심이 없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아무리 광고에 많이 노출이 되어도 소비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SNS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SNS에 들어가면요, 멋지고 잘난 사람들의 모습에 자동으로 추천이 돼요. 알고리즘이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자꾸 보게 되면요, 어느 순간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SNS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중독 경제 관점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스마트폰 앱들이 지금 이런 모습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어떤 앱은 성공을 하고 어떤 앱은 그렇지 못한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앱들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먼저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페이스북은 세계 1위의 소셜 네트워크 앱이죠. 그런데 페이스북의 성공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좋아요 버튼입니다. 페이스북은 원래 커멘트 방식을 사용했어요. 사람들이 직접 글을 써서 반응을 올리는 거죠. 이게 페이스북의 정체성과도 같았는데요. 페이스북이 이 방식을 포기하고 좋아요 버튼을 도입합니다. 그런데 왜 이 간단한 장치가 페이스북 성공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 걸까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다른 소셜 네트워크 앱들이 모두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을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마저도 이 좋아요 방식을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모든 앱이 좋아요 버튼을 사용하는 걸까요? 좋아요 버튼이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받는 것은요, 그들로부터 칭찬과 호감을 받는 것과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줘요. 당연히 보상 회로가 강하게 자극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페이스북에 사진이나 글, 동영상을 올리게 만들고요. 좋아요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중독이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소셜 네트워크 앱들도 모두 비슷한 좋아요 버튼을 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 페이스북이요, 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메타버스가 과연 미래가 될지, 어떤 형태의 메타버스가 미래가 될지는 사실 아직 모르죠.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 자체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가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보다 중독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는요, 실제감과 현장감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죠. 모두 중독성을 높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페이스북은 광고 사업자잖아요. 메타버스가 중독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광고 사업자인 페이스북 입장에서는요, 큰 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사업에 집중을 하는 거죠.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서 강한 중독성을 성공적으로 구현을 해낸다면 페이스북의 제2의 전성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모두 페이스북을 따라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다른 기업이 페이스북보다 더 강한 중독성을 메타버스에 구현을 해낸다면 그 기업이 메타버스 시장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고리즘은요, 오로지 사람들을 더 오래 동영상을 보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계속 시청하다 보면 점점 더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들이 추천이 됩니다. 알고리즘은 사실상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실제로 페이스북이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너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어서 페이스북에서 금지가 되는 콘텐츠들이 있어요. 이 경계선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몰입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알고리즘은 경계선 수준의 콘텐츠를 추천하게 됩니다. 시청 시간을 늘려야 되니까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에 사람들이 자동 추천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쉽게 중독이 되는 거죠. 틱톡이라고 15초의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서비스가 있죠. 이 서비스가 지금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15초의 짧은 동영상을 좋아하는 걸까요? 15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을 몰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틱톡의 컨텐츠는 유튜브보다 더 자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틱톡의 컨텐츠가 더 중독성이 강한 거죠. 그리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요, 유튜브보다 더 빠르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는데 15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15초면 좋아요 반응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틱톡은 영상을 올리는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에게 유튜브보다 더 중독성이 강합니다. 이게 틱톡의 성공 비결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요,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중독 경제를 잘 이해를 하면요, 왜 스마트폰 앱들이 많은 변화를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됐는지 이런 점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어떤 앱이 성공을 했고 어떤 앱은 그렇지 못한지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앱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 경제가 지금 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독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독 경제는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독 경제를 피할 수도 없고요, 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업자는요, 중독 경제 속에서 사업의 기회를 찾아야 되고요, 또 개인들은 중독 경제가 주는 혜택은 모두 누리면서도 중독은 피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중독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중독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중독 경제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